미국의 37조의 달러에 달하는 정부 부채는 앞으로도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이거는 저는 그 눈덩이 효과가 발생됐다고 봐요. 그래서 눈덩이 효과가 한번 발생하면 더 빠르게 더 크게 커지지 않습니까? 상피자를 굴러내려가면서. 그러면 미국은 계속 달러를 발행할 거고 전 세계도 똑같이 자국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화폐를 발행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중간에 물론 변동성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안녕하세요, 홍익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개인 자산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진 분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 책 결국 비트코인을 쓰신 우리 백훈정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백훈정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책 구매 혜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 권을 사시면 한 권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중한 사람들한테 선물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책 내용 속에는 QR코드가 들어있어서 비트코인 지갑이라거나 관련 강의 상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VOD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공부할 적에 중요한 핵심 용어라거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유용한 사이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좋은 사이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백 대표님, 올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동향과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어떤 분석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향이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동향은 비트코인 기업 트레저리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주로 매수하는 주체가 이번 사이클, 이번 시즌에는 기업들, 특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들에 있는 상장사들이 상장사의 어떤 주식을 통해서 아니면은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뒤에 그것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명명하던데, 이 전략들이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기본적으로 스트래티지죠.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스트래티지가 이 전략을 통해서 주가를 20년 동안 횡보하고 절대 넘보지 못할 것 같았던 전고점 주가를 넘어버렸고, 그 다음에 비슷한 전략을 따라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5년 동안 계속해서 바닥에서 머물던 주가를 끌어올린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도 일본에서 나왔고요. 유럽에는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곳이 프랑스에 있는 기업인데 똑같은 전략 사용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미국이 자본시장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고 열려있다 보니까 이 주식 발행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하나의 거품으로 조금 번지고 있는 양상도 보여요.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에는 기존 사이클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원래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따라오르고 거품이 알트코인들에서 쌓이고, 그러면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웹 3.0이라든지 뭐 무브투원 같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단어들이 막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말하자면 드립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품이 쌓이는데, 지금은 알트코인들에 딱히 거품이 쌓인다기보다는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의 거품이 쌓이는 모습이 보이는 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재밌는 게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요즘은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 솔라나 트레저리 기업까지 등장을 해서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쪽에 거품이 쌓이는 게 좀 보이는 게 동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가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말에 미국의 기업 회계 규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이제 가상자산이라 생각해서, 무형자산이라 생각해서 가격이 급락하면 그거를 회계장부에 반영을 꼭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격이 오른다고 그래서 이익을 반영해 주진 않았는데, 그거를 공정가치로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재무전략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우리 백다평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러면 올해의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보시나요? 지난 사이클들과 대비해서 변화라고 한다면 예. 역시 알트코인들이 잘 못 올라오고 있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비트코인 자체는 변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ETF, 현물 ETF가 미국에 출시된 이후에 기관들의 수요가 늘어났다. 뭐 그 이후에 말씀하신 회계 규정도 바뀌고 해서 기업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전통 금융권으로 조금 흡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이거는 사실 비트코인이 2021년에도 그랬고 2017년에도 그랬고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권에 흡수됐다라는 거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 전통 금융권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2013년부터 이 제미나이라고 하는 거래소의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계속 승인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부터 기관들의 비트코인 진입은 벌써부터 노력을 그렇게 하고 있었고 GBTC라고 하는 그런 OTC 펀드 상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이 원래 항상 현물 거래소나 선물 거래소 이렇게 역외 비트코인 전용 거래소들에서만 거래되던 게 지난 시즌까지의 더 큰 양상이었다면 이번 시즌에는 이 거래소 외의 공간에서 비트코인이 더 많이 거래되는 것 같아요. 특히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곳은 거래소에서도 사기도 하지만 주로 장외 거래를 통해서 예. 매수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매수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 것도 지난 시즌과는 좀 다른 양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돼야 알트코인으로 가격이 이렇게 가격 상승의 열풍이 전이되어 넘어오는데 이제는 알트코인들로 잘 넘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ETF, 기업들의 OTC 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들끼리 장외에서 거래를 하는 물량이 좀 큰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고 있고 특히 이더리움이 알트코인 대장주 그리고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상위 2위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그런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게 이번 시즌에 또 특이한 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전통금융에 흡수된 게 아니라 이제는 전통금융이 이런 온체 즉 암호화폐 쪽으로 흡수된다 그러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 앞으로는 온라인 거래가 대부분 온체인 거래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또 다른 질문은 최근 시장은 빠르게 상승과 하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현실적인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라 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레벨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특히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 딱 중점에 놓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한국에 계신 주식 투자, 뭐 개미 투자자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암호화폐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위험 추구 전략을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토스 증권 앱을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토스증권 앱에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1위가 아니라요. 한 3, 4위 정도예요. 그럼 1, 2위는 뭐냐? 똑같이 테슬라, 엔비디아인데 테슬라 3배 레버리지 ETF, 엔비디아 3배 레버리지 ETF가 1, 2위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나 뭐 아니면은 그 AI 또는 퀀텀 컴퓨팅 관련된 주식들도 그냥 현물 주식을 거래하시지 않고 꼭 2배, 3배 레버리지 ETF나 숏 ETF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많이 거래를 하십니다. 예. 대한민국은 곱빼기의 나라다. 이게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짜장면도 곱빼기로 먹으면 맛있지만 저는 투자는 그렇게 곱빼기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이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출이나 신용을 통해서 약간의 레버리지를 가지고 투자하는 거를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심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지금 사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도 그런 방향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데 뭐 당연히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잘하시겠죠. 그렇게 쉽게 돈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투자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레버리지는 조금 무리한 레버리지, 특히 무리한 레버리지는 조금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비트코인 또는
저는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 비트코인 외 나머지 이제 주요 알트코인들에서 좋게 보시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공부나 아니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는 솔라나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1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년 뒤에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안 팔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결론은 나와야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6개월, 3개월, 요 정도 짧은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얼마나 큰가요? 아마 출렁출렁 될 때마다 마음이 쫄려서 금방 팔거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물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적어도 1년의 타임프레임을 보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박 대표님 말씀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이 강한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횡보장에서는 알트코인은 아시다시피 잘못하면 폭락장이 연출되고 하는데, 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강조하는 게, 비트코인을 최소한 그 도미넌스 비중만큼 전체 투자의 한 60% 이상을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비중대로 이더리움 한 10%, 기타 알트코인 한 30% 정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걸 추천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관세 전쟁의 이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주목받는 자산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인데요. 책에서는 금과는 다른 비트코인만의 가치가 잘 서술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비트코인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만의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금과는 일단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비교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도 그 희소성, 함부로 발행량이 늘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금을 납으로 만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질 않아. 그리고 어떤 우주 발사 로켓을 만드는 단체에서 금 채굴을 위해서 우주에 로켓을 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하질 않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게, 금이 그냥 그 자체가 원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의 과학기술로는 새로 만들 수가 없었고, 많이 채굴하기도 굉장히 이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근데 비트코인도 비슷한 속성이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추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00만 개라고 하는 희소성, 거기까지 결국 2140년경이면 도달하고 끝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인데요. 이 비트코인은 금을 뛰어넘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금은 이동의 불편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 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괴를 자국으로 옮길 때 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돈을 썼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금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는 비용, 그 다음에 그걸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법정화폐가 그렇게 탄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금본위제 시절에는 금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쪼개기도 힘들고, 양이 많으면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보관할 때 비용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뱅크 노트라고 하는 형태로 금을 은행에 맡기고 그것과 1대1로 바꿀 수 있는 영수증 형태의, 그것이 바로 지폐죠, 결국. 그래서 뱅크노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고, 그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하면서 이 돈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게 훨씬 진일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법정화폐가 문제가 생겼죠. 이제 법정화폐가 금본위제가 끝나고 신용화폐로 바뀌면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역할을 좀 못하게 됐습니다. 계속 구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돈의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법정화폐 시대가 끝나고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면 바로 비트코인 본위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을 담보로 그 비트코인과 1대1로 등가의 가치를 가지는,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비트코인 담보이기 때문에 기존 달러보다는 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물물교환의 대상으로 쓰이면서 비트코인과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쓰일 수 있는, 그래서 비트코인 본위제, 이렇게 충분히 저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비트코인 그 자체가 바로 어떤
국경을 뛰어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무한테나 실시간으로 돈이라고 하는 가치를 보낼 수 있는 아주 인류사적으로 위대한 기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금이 해결하지 못했고 법정화폐 해결하지 못한 이동성과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모두 담당해서 해결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결국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지금 브릭스 같은 데서는 금 40%하고 브릭스 플러스 통화봤을 때 60%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 통화 같은 게 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화폐에 비해서 실물화폐가 훨씬 더 매력적인 화폐가 될 텐데요. 그걸 뛰어넘어서 비트코인 기반의 이제 그러한 화폐나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한다면 그건 또 다른 세상을 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질문입니다. 최근 신고가를 형성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좀 투자하기에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그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비트코인이 너무 급하게 오를 때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빠질 때는 똑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 경험상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천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비트코인의 역사가 이제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앞으로를 너무 강하게 예견하는 것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근거는 법정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에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들어와서 처음에는 되게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의 비효율을 줄여주고 정부 지출을 삭감해주고 이렇게 수억 달러씩 이제 정부 재정이 플러스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드디어 이제 백악관을 떠났죠. 예. 그러면서 정부 효율부가 그래서 그동안 어떤 업적을 이뤘나 한번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인사들이 따져보니까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눈에 띌 만한 결과는 없다. 정부 지출은 예전대로 똑같이 지출되고 있고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이제 그 부채 한도를 늘리는 또 감세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의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된 거라고 봅니다. 정부 지출이 늘어난다는 건 추가로 부채가 발행된다는 거고 미국의 37조의 달러에 달하는 정부 부채는 앞으로도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미 이거는 저는 그 눈덩이 효과가 발생됐다고 봐요. 그래서 눈덩이 효과가 한번 발생하면 더 빠르게 더 크게 커지지 않습니까? 산비탈을 굴러내려가면서 그러면 미국은 계속 달러를 발행할 거고 전 세계도 똑같이 자국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화폐를 발행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중간에 물론 변동성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의 가격에는 끝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동감합니다. 자, 다음번 질문입니다. 지금 법정화폐 이외에 이제 CBDC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이제 암호화폐 등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독자적인 입지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CBDC는 분명히 사람들,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을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 CBDC가 사실 서비스를 만드는 저 같은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인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중앙은행에게 좋은 서비스인지를 한번 이 퍼스트 프린시플에 맞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나 좋은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신용카드 들고 다니면서 쓰는 분들,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쓰시는 분들 아무 문제 없이 결제 잘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은행에 가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CBDC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직접 써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도 작년 말이죠. 프로젝트 한강이라고 하는 CBDC 프로젝트를 런칭해서 테스트 시범 사업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선별해서 GS 편의점 가서 요걸로 결제해봐라. 뭐 이렇게 시범을 했던데 결국 사람들은 똑같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사실 핸드폰 꺼내서 얼마예요? 결제하시면 됩니다. 네, 띡. 이게 끝입니다. 근데 어떤 점이 좋냐? 결국 그것을 발행하는 중앙은행 측에 좋습니다. 중앙은행 측에 좋은 게 이 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은행들을 안 거치고 직접 발행해서 유통하기 때문에 스스로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돈의 사용처를 제한할 수도 있죠. CBDC라고 하는 곳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기능을 넣으면 이제 이 돈은 편의점에서는 쓸 수 있는데 마트에서는 못 쓰게 한다거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으나 뭐 술을 사거나 담배를 사는 데는 쓸 수 없다.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법은 처음부터 악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점차 거기로 가는 거죠. 이게 저는 걱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 CBDC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오히려 현금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보고 뭔가 대체제를 찾으려고 할 거라서,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돼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빚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CBDC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미국도 트럼프가 CBDC 개발 금지를 내린 가장 큰 이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시킨다, 침해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 다음번 질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일단 처음부터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옮기시는 거는 크게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가 정말 저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고 믿느냐. 대부분의 분들은 아직 그렇게 보지 않죠. 그냥 가격이 한때 이런 상승장에 많이 올라가는 자산이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어서 수익률을 보고 그 다음에 팔고 나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 지금 주식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팔고 비트코인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자신의 도메인 널리지,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는 게 맞습니다. 높은 게.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의 상황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 많이 투자해놨다. 그런 분이라면 비트코인에 관심이 생겨도 테슬라 주식에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한번 조금씩 껴보는 거죠. 일부 껴보고 비트코인을 사봤더니 여기에도 관심이 가면서 공부가 되고 그러면서 관심이 늘어나고 이해도가 늘어날수록 비중을 늘리는 겁니다, 점차. 그리고 자동으로 아마 이 비교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테슬라 가격은 안 오르는데 비트코인 가격만 오르면 포트폴리오 비중이 커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비트코인 비중을 좀 늘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관심이 더 가게 될 거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많이 아는 자산의 가장 큰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이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마 5년 후에도 늦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조바심 낼 거 없이 그냥 내가 이해하는 만큼 매수하자. 그렇게 포트폴리오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적극 동감하고요. 하여튼 뭐 조금 늦듯이 마음 편히 비트코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결국 비트코인에 담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짧게 소개해 주시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일부 적었습니다. 코인원 거래소에서 일하면서 암호화폐에 눈을 뜨고 그러면서 점차 비트코인의 어떤 맥시에 길을 걷게 되는 이제 제 경험을 적으면서 저도 처음에 알트코인 투자도 해보고 뭐 비트코인은 파생 상품이나 단타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봤지만 다 실패하고 결국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모아나가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투자가 최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국 비트코인이었다. 비트코인 단타 치고 돈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냥 개수 모아나가는 거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국인들에게 특히 이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지금 다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알트코인 비중이 훨씬 더 높으실 거고 거래소 그 상위 거래량 종목만 봐도 비트코인이 1위에 있지 않죠. 항상 처음 들어보는 알트코인이 1, 2위 거래량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나 이런데 이런 분위기를 해외 거래소들은 이렇지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항상 거래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계속해서 이제 0%대 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준금리 더 내려야 된다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 도생의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봅니다. 스스로 나의 재산과 재정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것을 경화, 하드머니에 저축해야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단타에 빠지지 말고 일확천금 노리지 말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반드시 이해하고 여기에 저축하듯이 우리 80년대에 저축하면은 20%씩 이자 나오고 그거 잘 불리면 아파트도 사고 이럴 수 있었듯이 지금은 비트코인에 저축을 해서 그 비트코인으로 불린 재산으로
내가 뭐 서울에 아파트도 사고 이래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거를 제가 메시지를 좀 담은 책이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백훈정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들었는데요. 하여튼 결론은 결국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힘든 시기에 가장 이 시장을 떠나는 큰 이유는 알트코인 투자하시다가 폭락하고 결국 시장의 환멸을 떠나시는 분이 많은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밀수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개수를 늘려가는 방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가격 분석을 넘어서 비트코인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시대에 던지는 그러한 메시지 같은 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언제나 힘들고 흔들리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신 백훈정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콘텐츠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백훈정 대표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